자, 어제 역전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역전세 대책을 오늘 한번 딥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게 나왔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역전세 대책인데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봅시다. 주요국의 물가 상승률 추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키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디로 갈지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죠.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가가 떨어지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물가가 이미 6월달 정도에 지난 6월달 정도에 꺾여서 하방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7, 8월에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끝에 보면은 끝에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물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추세죠. 한 번 더 올렸죠. 늦게 떨어지니까. 그렇다. 우리나라 물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물가가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그러니까 하반기 시간이 가면은 오히려 얘들이 0.25포인트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되면 빠르게 금리를 내리는 거 아닌가.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참 좋은 이야기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여건 한번 볼게요. 자, 금리 인상 및 건설 경기 둔화 영향으로 부동산 PF 한계 기업 취약 부문 리스크 요인이 잠재적으로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핫한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새마을 공고 망한다 만다 말 많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체적인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전이가 될 거냐 이런 거 문제인데.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은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라는데 사실 지금은 이미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도 반등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이제 반등폭이 더 세졌죠. 예. 근데 서울의 온기가 이게 주변으로 퍼지고 있는 것 듯한 느낌이다 이거지. 강남 4구에서 시작했던 온기가 점점 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강남 4구에서 시작한 온기가 점점 빨개져 가지고 노원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이쪽까지 서서히 퍼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자, 보시면 망고맵 한번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그 위에는 매매고 아래는 전세인데 전세가 더 빨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세가 더 빨개. 송파구가 지금 아주 핫한데 강남 4구,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강남 4구에서 온기가 이렇게 퍼져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 여기 마포가 핫하고 노원구도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거죠. 한 달 전을 볼까요? 한 달 전을 보면 파랗잖아요. 여기 그죠? 파랗죠? 예. 전세 보세요. 전세는 맛이 갔는데 여기 보면 강남 4구하고 노원구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강남 4구에서 온기가 이제 점점 퍼진다. 보시죠? 점점 퍼져요. 그죠? 점점 퍼집니다. 그죠? 예. 이러다가 이번 주에는 거의 반 이상이 파란색이 되고 서울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미.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 같은 경우에는 더 빨개졌다. 전세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완만한 조정이라고 하는데 전국으로 보면 완만한 조정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완만한 조정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인구의 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다라는 거죠. 플러스. 그럼 보시면 그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온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 중심으로 동남권 경부라인 쪽이 핫하고 인천도 핫하다. 그래서 인구가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수도권은 플러스로 상승 전환했다. 전국을 놓고 보면은 아직도 조정인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집값이 많이 반등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격이 최저점 대비해서 1억 이상 올라서 거래가 되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 호가는 더 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반등을 느끼고 있는데 지수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조금 느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완만한 조정이 아니라 지금은 상승 반전했다. 조정이 아니라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심리 및 거래가 회복되고 있고 시장은 연착륙이 진행 중이다. 좋은 소식이죠. 그랬습니다. 일산 부동산 대책 이후에 시장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어쩌면 시장은 이미 좋아지고 있었는데 일산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맞으면서 가속도가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예요. 다만 역전세 우려 등으로 임차 시장을 중심으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역전세랑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이제 요즘에 조금 여전히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조용한데요. 역전세가 지금 핫 이슈죠. 역전세 그러면 이제 그 빌라도 문제지만 아파트도 문제가 많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크다고 보니까 역전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단 말이야. 그래서 하반기에 역전세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여름까지 이런 것 같던데 여름까지 계속 역전세로 인해서 집주인들의 집을 급매로 팔고 원희룡 씨가 그랬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이제 가능하면 집주인들은 급매로라도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라.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때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면은 그 다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이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팔아가지고 내줘라. 그리고 힘든 분들은 그때 도와드리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거 안정,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 뭔 소리냐? 이제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었는데 4억으로 떨어졌어. 그럼 1억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그럼 그거를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라는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하는 거는 다주택자들을 도와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빼주니까 세입자 보호하는 취지에서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대출을 무분별하게 다 해주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7월부터 한시적으로 7월 말부터네요.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건데 이 대출 규제 완화라는 게 뭐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일단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RTI 하향 1.25에서 1.55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해주겠다. 이 빌라는 1.5고 빌라가 아닌 주택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1.25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RTI는 뭐냐면 렌트 투 인트레스트 레이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임대소득을 이자로 나누는 거야. 1년 동안 니네가 임대해서 1,0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버는데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게 1인 거죠. 1년 임대소득이 1,000만 원인데 그 이자 비용이 1,250만 원까지 우리가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을 보시면 1.25잖아요. 지금 1.25. 그러면 네가 지금 그 1년 동안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면 그거에 1.25% 그러니까 1,250만 원까지 이자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1배로 바꿨어. 1배로 하향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 1,25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어야지 이자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1배로 낮춰주면 이제 이자를 좀 더 낼 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대출 한도를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 한도를 올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는 DSR이나 DTI 안 보고 RTI를 받는데 요거를 RTI로 규제를 완화해서 대출 한도를 올려주겠다 이런 거고 개인은 DSR 40% 대신에 DTI 60%를 적용할 거다 이런 건데 DTI 60%가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는 집 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신청할 수가 있죠. 어쨌든 특례보금자리 수준이다. 그럼 DSR 40%, DTI 60%. 보통 이제 DSR 나오고 DTI 나오면 많이 어렵잖아요. DSR은 뭐냐면 당신의 모든 대출, 이자 를 기준으로 소득의 몇 프로냐 요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DSR 40%다 그러면 당신의 모든 대출 신용대출부터 해갖고 싹 다 합쳐가지고 이자가 당신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소득은 똑같은데 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되니까 이자 낮겠죠. 근데 DTI는 뭐냐 60%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당신 소득의 6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소득의
소득 대비해서 이자가 60% 나올 때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한도가 훨씬 큰데 문제는 뭐냐면 이 DTI는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마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DSR 40%가 DTI 60% 바뀌면 이게 얼마나 한도가 늘어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자, 봐봐. 금리가 4%고 대출 기간이 30년. 타 대출 없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적용 시 DSR 40%를 적용하는데 이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DSR 40% 적용하면 연봉 4천이신 분들은 2억 8천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DTI 60%를 적용하게 되면 4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이 늘어난다. 이런 거죠. 한도가 1억 4천만 원이 늘어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5천이면 3억 5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DSR 40%면 다른 게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DTI 60%를 적용하면 1억 7,500.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연봉이 늘어나면 더 커져요. 자, 보세요. DSR 40%시 연봉이 1억이면 7억까지. 그리고 1억 5천이면 10억 5천인데 자, DTI 60%를 적용하면은 3억 5천 더 할 수 있고 5억 2천 더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역전세 금액이 큰 곳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역전세 금액이 어디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집값이 비싼 곳이 역전세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 비쌀수록 역전세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전체 역전세 금액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그 역전세 금액이 큰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PH129 같은 데가 역전세 금액이 제일 큰 거지, 사실. 그지? 고가 주택 쪽이 그치 맞죠? 강남 3구 쪽이 훨씬 역전세 금액이 큰데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차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주기 위해서 DTI, DSR뿐만 아니라 DTI를 적용해 버리면 이게 막 연봉이 1억 5천이면 15억까지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억짜리 전세까지 풀로 대출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래야지 해결이 된다 이런 거죠. 괜찮네요. 그래서 DTI, DSR이라는 게 뭐냐면 집이 10억짜리 똑같은 10억짜리가 있어도 당신 소득이 적으면 조금 해주고 당신 소득이 많으면 많이 해주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 DSR 규제 해제로 인해서 역전세가 생각보다 진짜 막판에 몰리면 이게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대부분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 이게 이제 DTI, DSR 40%를 DTI 60%로 적용했을 때 한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자, 일단 이 주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디테일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할지 정해지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망고쌤의 일부 추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추측이 포함될 수 있고 요 내용 가지고 유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원 대상 누구를 해줄 거냐? 자,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전세 만기가 됐다. 그리고 역전세 상황이다라고 하면 해준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내가 전세를 5억에 놨는데 만기가 7월 31일이야. 전세금이 현재 시세가 4억인 거야. 그럼 역전세가 발생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증금 만기일이 도래 직전이네요. 자, 그럼 대출은 보통 한 달 전에 신청하잖아요. 보통 한 달 전에 신청하고 빠르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 걸리니까. 자, 지금 은행에 가서 이렇게 되겠죠. 간단합니다. 내가 전세 만기가 7월 31일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전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5억에 계약했는데 지금 KB 기준으로 보면 전세 시세가 4억이니까 역전세 1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보증금 5억을 빼드려야 되니까 보증금 5억을 대출해 주세요. 뭐라고 해서 은행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또는 이거는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고 또는 자 7월 31일에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요. 기존 세입자분께서 5억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분 빼드리려고 그러는데 시세가 1억 떨어져가지고 KB 시세 보면 되잖아요. 1억 떨어져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4억에 계약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 1억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케이스가 두 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거나 이게 역전세 상황이잖아요. 플러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이게 낮거나 엔드 조건이겠네요. 무조건 전세 보증금은 신규 역전세가 나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를 구했냐 구하지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래서 집주인이라는 거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이 아닌 거는 안 되나 보네요. 자, 대출 금액은 대출 금액 중에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뭔 소리냐? 보증금 차액. 지금 5억 해놨는데 이제 시세가 4억이 됐어. 그러면 1억에 대해서만 해주는 게 원칙이나 다만 이게 중요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자,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우선 상환한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또 받아가지고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런 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값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이 집값이 10억인데 전세를 5억에 놨어요. 전세를. 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51%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5억을 놨는데 새로운 전세 보증금, 전세 시세가 4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역전세가 1억이 났죠. 그죠? 1억이 났어요. 그러면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자, 역전세 1억이 났는데 세입자를 아직 못 구한 경우, 그리고 세입자를 구한 경우하고 못 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입자를 구한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들어오실 분이 전세 보증금이 4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는 일단 내가 5억을 대출해 줄게. DTI 60%로 한도가 나온다면 5억을 대출해 주는데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4억이잖아요. 그렇죠? 4억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 보증금을 바로 은행에 싸가지고 은행 대출금을 갚고 대출 후순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 요게 이제 디테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출이 그러면 후순위가 돼. 대출 후순위로 전세 보증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경매가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집주인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일단 역전세가 나야 되고 주인이 DTI 60%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 한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네요.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자, 또 준비했지. 전세금 반환 보증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금 반환 조건.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 90% 이내일 것.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주택 가격 곱하기 담보 인정 비율이 90%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주택 가격의 9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해준다고? 전세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 그게 뭔 소리냐면 전세 보증금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전세 보증금하고 선순위 채권 다 합친 게 주택 가격의 90% 이내여야지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내가 전세 집값이 10억인데 10억이면 전세 보증금이랑 선순위 대출이랑 합쳐가지고 9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9억 대출 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DSR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갱신 보증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건에 대하여 담보 비율 100% 인정한다.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전세 하시는 분이 갱신을 하게 되면 올해까지 갱신하시면 100% 인정해 줘야 돼. 100%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내년부터는 다시 9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갱신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선순위 대출하고 전세 보증금 합계가 100%까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있어. 자, 신규는 안 되고 주택 가격이 1억인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9,500만 원이면 가입이 불가해. 왜 90%까지 되는 거니까 9천만 원까지만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 이하로 9천만 원 이하로 내려야 되겠죠?
자,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죠. 왜? 90%니까 보증 한도가.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보증보험 들어주면 주인이 못 주더라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9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니까 좋잖아요, 그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혹시 디폴터가 나더라도. 자,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요. 선순위 채권이 5,500만 원 경우에는 두 개 합치면 9,900만 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선순위 채권 주택 가격이 6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다. 어쨌든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무슨 이야기냐. 아까 다시 이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일단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는 기준의 전세금인 5억까지 대출을 일단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한도가 나오지. 왜냐하면 10억짜리니까 90% 범위 내니까 충분히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한도는 나오는데 내 DTI가 나와야 되는 거야. 내 DTI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개인마다 케바케로 다 은행에 물어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다. 자, 그리고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는 일단은 1억만 대출을 해주는데 기존에 세입자 새로 들어오시는 분 4억을 기존의 세입자님에게 4억을 넣어주고 은행에서 1억을 넣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는 일단 5억을 해주고요. 한도가 나오면 5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입자를 구하면 나중에 전세 금액이 4억이니까 4억을 은행으로 바로 갖고 후순위로 들어간다. 후순위로 들어가. 근데 세입자가 불안해하니까 이걸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 조건인데, 전세 보증보험은 이 전체 집값의 90% 선순위 보증금이랑 전세 보증금이랑 합쳐서 90%까지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한도만 넣으면 DTI 60%로 한도만 넣으면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이게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후순위로 들어오는 건지, 뭐 은행이 이제 후순위로 먼저 대출해주고 대출을 은행이 후순위로 들어가지 잘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란 게 있으니까 세입자분께서는 무조건 가입이 돼야 되니까, 가입이 안 되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보호가 되는 거야. 국가에서 이제 물어주니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바꾸라 그러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그 흑어에서 보증을 서주겠다 이러면 또 은행에서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디테일을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자, 내가 5억의 전세 보증금을 빼주려고 그랬는데 시세가 내려가지고 5억의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오셔. 그래서 일단 5억을 대출받아서 내보냈어. 내보내고 그럼 공실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 세입자를 들여야 되는 건지, 공실로 해서 팔아서 갚아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은행은 무조건 선순위일 것 같은데, 맞아요. 선순위일 것 같은데 세부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다. 자꾸 세입자를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예, 정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또 해준다는 거. 은행이 후순위로 들어가는데 후순위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보증을 해줘가지고 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공실로 내놓고 월세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나중에 이제 임대차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월세를 놓고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소득이 없으면 DTI 못 받는 거죠. 소득이 없으면 DTI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DTI가 없지만 연체가 안 된 경우에는 연체가 안 된 경우고 이제 소득이 없어요. 우리 보통 이제 나이 좀 많으시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을 보면은 소득은 없으시지만 연체는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용불량은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 DTI 같은 걸 하면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데, 사실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담보 물건이 DTI나 DSR을 보면 소득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 원칙적으로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걸 처분하면 10억이 생기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그걸 LTV라고 하죠. LTV만 보면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소득이 없어서 안 돼. 근데 이런 경우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신용불량 아니고 소득이 없어. 그런데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게 있죠? 그죠? 미주비 대출.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사를 가셔야 되니까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신용 불량은 아닌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DTI 안 보고 DSR 안 보죠.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처럼 근데 대신에 이주비 대출은 은행들이 소득이 없으신 분들한테 대출해 주는 걸 꺼리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쓰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7월 말까지 여론을 봐가면서 디테일을 분명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추측일 뿐이지 어떻게 할지는 7월 말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나면 나올 거니까 두고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가정주부 명의인 부인의 물건에서 역전세 나면 어찌 되나요? 이런 경우에 은행에 물어보셔야 되는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담보 제공 뭐 이렇게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부인이 담보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은행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에서는 대답을 안 해줄 겁니다. 알지만 대답을 안 해줄 거야. 왜냐하면 은행원들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7월 말에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라는 데서 공문을 내려주거든요. 이렇게 해라 내려주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때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좀 많이 남았다면 사업자를 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DTI나 DSR을 안 보기 때문에 RTI 이런 걸로 해가지고 블루스카이님처럼 반전세가 요새 유행이 될 듯한데 이제 요거는 좀 지켜봐야죠.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세 풀로 안 넣고 반전세 놓을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역전세라는 게 전세가 빠르게 떨어질 때 발생하는 건데 지금까지 전세가 빠르게 떨어진 경우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많을 때나 아니면은 금융위기 때 이럴 때 떨어졌거든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되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 이 정부의 역전세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요즘에 유튜브의 유행은 이런 거잖아요. 아직도 하락론이 대세잖아요. 유튜브만 틀리면. 그런데 하락론에서 이런 거죠. 하반기에 큰 거 온다. 막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본 게임은 내년 봄에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멘트들이 바뀌고 있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전세가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역전세 때문에 대출 안 되면 팔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매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키우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를 약보합으로 봤거든요. 보합으로 봤는데 이 대출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대출을 이용해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결국 해결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호가는 되게 높은데 호가는 10억인데 거래가 되게 안 되는 거야. 매수자들은 8억을 원하고 9억을 원하는데 호가는 10억이야. 그러면 거래는 안 되고 있어. 그러면 호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던져야지 해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금매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많은 지역을 리스트를 많이 뽑아가지고 타겟을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 거 꼭 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시면서 전화번호를 많이 남겨놓으시면 또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다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